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4회편 시작하겠습니다. 군말 세계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세계에 놓여있는 우리들. 그래서 너무도 압도적인 세계의 위험에 본능적으로 세계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우리들에게 최 사장은 조곤조곤 말해줍니다. 세계를 미디어가 알려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세계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세계가 바로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사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니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4회편 지은이 최 사장. 이제 우리가 여행할 분야인 사회는 한국의 역사, 경제, 정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번 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볼 것이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속에 놓인 개인이다. 우리는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은 사회 속에 산다. 이 두 주체, 개인과 사회는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회 역시 개인들의 집합인 까닭에 개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두 주체가 특별한 문제 없이 공존한다면 좋겠으나 구체적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하는 경우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어쨌든 개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를 개인주의라고 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를 집단주의라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의 사례를 토대로 생각해보자. 사례 1. A도시는 국가의 수도로 산업, 군사, 정치,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이 도시에 위기가 찾아왔다. 역대 유례가 없는 홍수가 났는데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대한 재산 및 시설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전체의 어마어마한 손실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A도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극적으로 알려졌다. A도시로 밀려오는 홍수의 길목의 댐을 폭파하면 홍수의 물길을 돌릴 수 있다. 다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다. 댐이 폭파되면 바뀌는 물길의 방향 때문에 50여 가구가 모여있는 주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농촌 마을로 홍수가 난다. 재산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인명피해가 클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정했는가? 결정했다면 다음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생각해보자. 사례 2. Z씨는 20살의 건강한 청년이다. Z씨 마을에는 10명의 병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나 질병이 모두 다르다. 생명이 위독한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 어느 날 병자들은
자신들이 완치될 수 있는 의학적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ZC 장기를 빼내어서 이식하면 10명 모두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ZC는 죽겠지만 말이다. 이 상황에서 ZC를 희생시켜서 10명을 환자가 완치되게 하는 것은 정당한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 A 도시와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2.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입장. B 시골과 ZC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집단주의는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가 더 우선한다는 관점이다. 두 입장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따지기 어려운 주관적 신념의 측면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는 서구에서 지지되어 왔고 집단주의는 동양에서 지지되어 왔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각각이 극단화되었을 때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발생시킨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된다. 이기주의, 전체주의 모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이기주의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사회는 그 행위를 처벌하거나 그 개인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이기적 행위가 타인에게 포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개인의 이기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시스템을 갖췄다. 따라서 아무리 이기적인 개인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기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어렵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주의다. 국가나 사회가 전체 이익을 위해 특정한 개인들을 희생시키려고 마음먹는다면 개인은 도저히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인류는 근현대 기간 동안 사회가 전체주의 모습을 띠는 경우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공포스럽게 행동하는지를 충분히 경험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냉전시대의 공산주의 체제는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으며 사회를 폭력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앞서 우리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개념도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생산수단, 보수, 진보, 엘리트주의 등 모든 개념은 항상 가치 중립적이다. 그 자체로서 좋거나 나쁜 개념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체주의만은 언제나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서 전체주의는 욕이다. 전체주의자로서 우리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인물은 히틀러다. 정권의 이념을 시각화하거나 대중을 선동하는 데 탁월했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전체 속에서만 개인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의미를 축소하고 국민의 생활에 강력히 개입했다. 독일인의 민족 전체의 이익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 집시, 장애인을 수용소에 보냈고 60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전체주의는 독립적으로 자생하는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는 사실 경제 위기가 발생시키는 병리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던가? 아무리 평범하고 선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는 괴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체주의는 개인을 사회 안의 작은 일부분으로 가치절하함으로써 개인의 도덕적 부채를 대신 해결해준다.
우리는 거대한 전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절하되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위안받는다. 이것은 집단 따돌림의 원리와 유사하다. 전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윤리적 행위의 직접적인 책임이 내가 아니라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전체는 나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매력적인 체제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 한다. 현대의 역사를 경험한 인류는 전체주의에서 개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가가 전체의 이익을 앞세워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할 때 국가의 압도적인 힘과 능력 앞에서 나는 어떻게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답이 없다. 실질적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것이 자연권이다. 실질적 영향은 없으나 자연권은 그나마 전체의 폭력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유일하고 근본적인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권에 대한 해석은 국가마다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서너 가지를 제시한다. 생명, 재산, 자유가 대표적이다. 즉, 국가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나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으며 나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권에 따르면 독일은 경제 파탄에서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독일 민족의 부활을 위해 유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가 국가 전체의 위기 상황을 앞세워 절대적 권리인 자연권과 인권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기 시작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마지노선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전체주의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체제임을 이해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서 곤란한 주장이 도출될 수 있다. 자본가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부유한 소수에게 늦은 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다수에 의한 전체주의적 폭력은 아닌가? 결론적으로 전체주의의 부도덕성과 자연권의 침해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윤리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진보의 견해는 실제로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담고 있는 위험한 견해가 되는 것이다. A씨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당신을 대신해서 B가 나섰다. B. 뭐냐 그 궤변은. 당신도 사회의 일원이니까 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동의한 합의다. A. 당신 말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네. 첫 번째는 당신이 말한 사회적 의무를 모두가 지는 건 맞지만 왜 내가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느냐는 것일세.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는데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공평하지 않네. 두 번째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나를 비롯해 소수의 부유층이 거기에 합의한 적이 없네. 다수를 차지한 당신들이 다수결을 앞세워 강행한 거지. B.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만장일치는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건 우리 사회의 룰이다. 이 룰을 따르기 싫다면 당신이 떠나면 된다. A. 나는 평생을 이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며 지금의 부를 축적했네. 나의 모든 기반은 여기에 있는데 당신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그에 대한 협박으로 추방을 권고하는 것 아닌가? 소수 약자의 약점을 지고 다수의 이익을 얻어내려 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B. 당신은 당신 혼자 노력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도왔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소비자가 당신의 물건을 소비해서 당신이 부를 쌓은 것이 아닌가? A.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노동자가 노동한 대가로 정당하게 계약된 급여를 지급했고 소비 대가로 정당하게 그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지. 이건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 내가 강요한 것도 당신들이 희생한 것도 아닐세. B. 사회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는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윤리 차원에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타당하다. A. 최소 수혜자나 서민을 돕는 것은 말 그대로 돕는 것으로 내가 기부의 방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서 나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윤리적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윤리적이지 않으므로 윤리적 행위라 할 수 없다네. B. 당신은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당신이 노력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니 그건 불로소득이고 따라서 사회 환원의 의무가 있다. A. 당신은 육체의 노동만 노동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방식은 다양하다네. 나도 내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왔으며 당신들은 지지 않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선택의 책임과 리스크를 나 혼자 지고 있다네. 우리는 A씨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재반박을 보았다. 부유층의 늦은 과세가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 의한 전체주의적 제도라는 A씨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머지 대화는 당신에게 맡기고 우리는 미디어는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러 가본다. 개인은 언제나 거대한 세계와 만난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세계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세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도 압도적인 세계의 위험에 본능적으로 세계 자체를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세계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다시 말해 세계가 안정적이라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이 보수적 견해의 전제임을 보았다. 기본적으로 세계를 긍정하는 태도를 갖춘 개인에게 세계는 말을 걸어온다. 세계가 말을 걸어오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말을 걸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으로 말을 걸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의 모습으로 군대에서는 사수, 병원에서는 의사의 모습으로 말을 걸어온다. 이렇게 세계가 걸어오는 말 중에 유독 내가 신뢰하는 말이 있으니 그것이 신문과 뉴스다. 두 사람이 논쟁하고 있을 때 나의 주장을 승리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주문은 야, 이거 어제 뉴스에 나왔어. 이다. 미디어는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미디어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준다고 의심 없이 신뢰한다. 한편으로 불확실한 사회에서 그나마 믿을 만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일 것이라 믿었던 미디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미디어가 어떻게 거짓을 보도할 수 있겠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형론에 대해 알아야 한다. 화형론에 대해 알아보고 미디어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자. 화형론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주변 상황을 생각해보는 방법을 말한다. 단순화해보면 어느나 말에 대한 탐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미론이고 다른 하나가 화형론이다. 의미론은 내가 내뱉은 말 자체의 내용과 의미를 탐구한다. 반면 화형론은 내가 내뱉은 말이 왜, 하필, 그 시간, 그 공간, 그 주체와 대상 가운데에서 말해졌는가를 파악하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론적으로 물은 자연계의 강, 호수, 바다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분포한 액체,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갑과 을은 공사장에서 미장일을 한다. 갑은 전문가이고 을은 견습생이다. 을은 갑이 하는 일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중이다. 땀을 뻘뻘 흘리던 갑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라고 외친다. 이때 을이 물은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갑은 하던 일을 멈추고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는 얼굴로 당신을 돌아볼 것이다. 실제 의미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화형론이다. 더운 날씨에 지금 미장일을 하고 있다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갑은 사수이고 자신이 부사수여서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권력관계를 고려해서 물이라는 말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뛰어가서 시원한 물을 구해 와야 한다. 이처럼 화형론은 말의 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사용되는 시간, 공간, 주체, 대상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화형론을 잘 활용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이 인지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화형론을 잘 사용한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개인인 상사가 화형론을 구사할 때가 아니라 미디어나 정부나 국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대중을 대상으로 세련되게 화형론을 구사할 때 발생한다.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미디어가 틀린 정보를 보도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의 보도도 의미론과 화형론의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미디어는 미세한 편집과 보도 순서의 배열을 고려하는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맥락을 통해 주관적 사고와 이념을 전달한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떤 사고와 이념을 전달하는가? 그것은 언제나 권력자의 사고와 이념이다. 그럼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떤가? 특히 시장경제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권력자는 누구인가? 선거 때마다 바뀌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권력자인가? 그렇지 않다. 진짜 권력은 기업에 있다. 그리고 미디어는 기업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한다. 물론 이것은 미디어의 생존 방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미디어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대중에게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광고 때문이고 이 광고는 모두 대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언어 철학자인 동시에 사회정치적 실천가인 노암 촘스키는 신문과 방송이 광고주인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사기업들은 광고로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이익의 먹이사슬이 형성됐다. 라고 말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미디어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미디어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 안다. 그것은 시장의 자유, 세금이나 규제 철폐, 구체적으로는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정치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다.
우리의 처음 질문은 이것이었다. 다수의 노동자가 한 표씩 행사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왜 사회는 보수화되는가? 미디어가 생존하기 위한 구조적 한계. 이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회생활에서 화형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는 것처럼 미디어의 화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은 항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자본가의 기업에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긴다. 문제는 대중에게 있다. 대중은 정직하고 순박해서 미디어와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만이 진짜 사실이라 믿고 그들이 자신을 속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의심 없는 대중들은 사회와 미디어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그들이 욕하는 대상을 같이 욕하고 그들이 칭찬하는 대상을 같이 칭찬하며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운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해 당신이 현재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재벌 기업의 특정 제품이 세계 점유율 1위가 되고 스포츠 스타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당신에게 절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대중은 정교하고 매끄러운 미디어의 영향 아래 놓이며 자신의 신념과 사고의 번거로움을 포기하고 모든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에 양도한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미디어가 대신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다만 이렇게 미디어에 자신의 판단을 양도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계 밖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며 타인들과의 지적 대화 속에서 빛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만큼 주체적인 삶은 없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가장 진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더욱 수렁에 빠집니다.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살아온 까닭이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